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그러니까는, 이 노동 혐오의 그러니까 결과가 우리 경제와 관련해서 우리 경제에 지금 여러 가지 위기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가요. 추경호가 12월 1일 날 중소기업 중앙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중소기업인들하고요. 간담회를 가졌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분들은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매우 엄중하다 이거예요. 이거 엄중하게 지금 어제 오늘 얘기입니까? 경제가 총체적인 이유라는 게 지금 어제 오늘 얘기냐고. 근데 뭐 새삼스럽게 이제 12월 달에 와가지고 이런 얘기 하면서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경제가 엄중하게 된 상황이, 위기 상황이 자기들이 현 정부가 그러니까 현 정부는 아무 책임이 없어. 저 지난 7개월 동안에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거 한 번도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남이 탓. 주로 그러니까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탓하다가 이 지금 윤석열 정부 일부 지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뭐냐면 댓글에다가 문재인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도 있어요. 참 머리가 나쁜 겁니까? 아니면 생각이 없으신 겁니까? 7개월이 지났어요. 7개월이. 예? 7개월 동안 벌어진 일들이 문재인 정부의 탓이라고 한다면요. 오히려 노무현이나 김대중 정부 탓이라고 뭐 얘기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그런 논리라면요. 근데 지금 물가 불안 수출 위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수출 위기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최근에 감소세로 돌아선 겁니까 이게요? 예? 이거 오래된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뭐냐면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탓하다가 그냥 화물연대에다가 이제 이것을 탓을 돌려요. 화물연대 탓으로. 이 사람들을 일부에서 오늘 이제 제가 가끔 바깥에서 가게 되면 이 사람들 뭐라고 하더라? 그 부른 세 글자로 줄여서 하는 말들이 있더니 이 사람들은 거짓말이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하도 이제 자주 하다 보니까는 처음에 거짓말 할 때는 공직자들의 거짓말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자주 거짓말 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별로 이제 얘기도 반복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이제 이게 자주 되던데 맨 끝에 그런 말 있죠. 무역 적자는 제조업 기반 수출 강국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제조업 기반의 수출 강국이 대표적으로 어느 나라입니까? 떠오르는 나라 없습니까? 독일이에요, 독일. 독일은 내수보다 수출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예? 그리고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이게 독일에 올해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이 막대기, 파란색 막대기는 뭐냐면요. 수출액입니다. 단위가 10억 유로고요. 주황색 선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동월 대비 증가율이에요. 증가율. 올해 10월 달까지 전년 대비해서 한 12%가 증가했어요. 수출이요. 독일 수출 잘 나가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독일의 무역 수지 한 달도 빼놓지 않고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우린 7개월, 8개월 적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 한 달도 빼놓지 않고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제조업 강국이고 수출에 의존해가지고 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잖아요. 제발 좀 거짓말 좀 하지 맙시다. 예? 한국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독일이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이번에 여러분 Foreign Affairs라고 아시죠? Foreign Policy하고 미국의 양대 그러니까는 이 외교 관련 인재니까 잡지잖아요. 여기에 독일의 수상 올라프 숄츠라고 있죠. 올라프 숄츠가 글을 기고했어요. 근데 이게 내년 1, 2월 후에 이제 실리는 글인데 이게 이제 미리 이제 그러니까 이게 공지가 떴어요. 여기 제목이 뭐냐면은 How to avoid a new Cold War in a multipolar era 이렇게 돼 있잖아요. 멀티폴라라는 게 다극이잖아요. 다극이요. 여러 개의 폴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다극 질서. 예?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냉전에서는 양극 체제였잖아요. 미, 소련 이렇게. 요즘은 이제 다극 체제 시대 속에서 신냉전, 뉴 콜드 하게 되면 신냉전이잖아요. 신냉전을 피하는 법. 이런 제목의 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숄츠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제가 이 굵은 요약 내용으로 이렇게 제목으로 이렇게 제목 비슷한 걸로 이렇게 옮겨왔지만은 이런 겁니다. China's rise does not warrant isolating
phasing or curbing cooperation.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국의 고립화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이게. 중국이 부상한다고 해가지고 중국을 그러니까 고립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미국이 지금 중국을 고립화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거부 선언한 거예요. 독일이. 제가 지난주에 한번 소개했잖아요. 독일은 뭐냐면 11월 4일 날 그 소위 말해서 그 인도네시아에서 G20 정상회담 있을 때 거기 가기 전에 숄츠가 독일에 그러니까 내놓으라 하는 그러니까는 100명 이상의 그러니까 대기업인들을 대동하고서는 중국에 경제 비즈니스 얘기하러 갔었잖아요. 예? 중국과 유럽이 최근에 와가지고 예?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즉 미국은 뭐냐면은 다 내 말대로 중국을 고립시켜가지고 봉쇄해가지고 예? 중국이 더 이상 그러니까 부상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유럽이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동의할 수 없다고. 예? 왜 그러는 겁니까요? 독일의 그러니까는 무역 교역 상대 1위 국가가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과 그러니까 관계를 그러니까 끊으라고 하는 게 그게 그러니까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네덜란드의 그러니까 유명한 반도체 장비 회사인 ASML이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거부했다고. 미국의 요구를. 예? 이 포지션을 우리가 해왔던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예? 근데 우리는 이거를 못하면서 우리는 지금 뭐 대중국 무역 흑자가 완전 적자로 전환돼가지고 지금 이 무역 위기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거잖아요. 예? 독일은 뭐냐면 자기들의 그러니까 교역 파트너 국가인 1위 국가하고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부 선언을 한 겁니다. 미국에서 발행하는 그러니까는 이 외교 잡지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독일이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무역 수지 흑자하고 수출이 그러니까 올해도 잘 나가는 이유인 겁니다. 예? 한국과 굉장히 대조적으로 보이죠.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올해 보게 되면요. 전 세계가 우리가 많은 경제 위기 도래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첫 번째 위기로 우리가 올해 내내 얘기했던 게 뭡니까? S공포였었죠. 영어자를 따가지고 S공포. S 때 이 S는 스태그플레이션의 S죠. 예? 스태그플레이션 여러분 알다시피 소득이 줄어드는데 물가도 오르는 나쁜 것만 두 가지가 다 생기는 거잖아요.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 합성어로서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미 진행된 지 꽤 됐죠. 꽤 됐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거기다가 이제 팬데믹 같은 돈들을 많이 풀어가지고 부채 위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 위기일 것이고 주요 선진국가들은 이제 정부 부채 위기일 것이고요. 그렇죠? 부채가 많이 그랬잖아요. 거기다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 위기. 이것도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좀 봅시다. 우리나라 물가에 대해서요. 이게 YT에 나온 뉴스 화면인데 11월에 소비자 물가가 5.0%인데 7개월 만에 가장 낮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요. 언론들이요. 언론들이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면 안 됩니다. 예? 자, 이거거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1월 달에 5% 나왔는데 전달에 5.7, 그러니까 한 6.3%까지 7월 달에 갔다가 쭉 떨어지고 있다 이거죠. 이거를 이제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물가 상승률에 좀 이걸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표피적인 것만 이렇게 보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래 물가 상승을 하는 동안에 소득은요. 우리 평상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성장하면 GDP를 얘기하는데 그건 외국인들까지 포함한 거고요.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들까지 포함한 거고 우리나라 국민들만 가지고 계산한 것이 GNI라고 국민총소득이라는 개념이 있죠. 작년도 연말 대비해서 올해 들어와서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소득이요. 예? 3분기 9월달로 작년 12월달 대비해서 9월달까지 한 14조 원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소득이요. 소득이 줄고 물가가 오르니까는 스태그플레이션 맞죠. 근데 11월 달에 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가 들여다봤더니만요. 여기 제가 이제 표시를 했죠. 10월 달에는 5.67% 반올림에서 5.7%인 거고요. 11월 달에는 5.04% 반올림에서 5.0%인 겁니다. 그런데 이 물가 상승률을 구성하는 걸 보니까는 농축수산물,
리 0.46에서 0.03으로 한 마이너스 0.43%포인트 줄었고요. 그 다음에 저 밑에 내려가서 석유를 가보게 되면 0.5에서 0.27로 0.23%포인트 줄어들었어요. 이 두 개를 합하니까는 0.63%, 0.66%포인트가 하락한 거잖아요. 즉 10월 달에 비해서 11월 달에 줄어든 게 마이너스 0.63%포인트가 줄어들었는데 이게 다 농산물하고 석유에 의해서 발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물가 관리할 때는 이 두 제품들은, 두 부문들은 제외하고 우리가 되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농산물 같은 경우라든가 석유 같은 경우들은 너무 변동성이 크다 이거예요. 예? 사람들의 경제 활동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 가격의 변동성이 많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산물 같은 경우는 기상재해가 일어나거나 기상 같은 변화로 인해 가지고 타격을 입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석유 같은 경우도 올해 보면은 전쟁에 의해 가지고 아니면 저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 나이지리아 반군들이 그러니까는 막 저걸 일으켜 가지고 정유시설을 파괴하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되면 국제 원유시장 원유 가격이 올라가고 그럽니다. 근데 이런 거는 사람들의 경제 활동과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빼고 되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뺀 걸 가지고 이제 보기 전에 우리가 되게 물가는요. 그 한국은행이 주로 쓰는 표현을 하게 되면 중기적인 시계. 이 중기적이라는 것이 중기적인 게 중간할 때 중자에다가요. 기는 기한할 때 기자에다가 해가지고요. 중간 정도의 기한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시계라는 것이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시계 이 손목에 차는 시계가 아니라 바라보는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그래서 대개 한 3, 4년의 평균으로서 우리가 대개 물가 목표치 2%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보게 되면요. 여기 지금 10월달하고 11월달이 파란색, 주황색이 11월달인데 지난 3년 동안에 이 10월달하고 11월달을 쭉 보게 되면요.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은 3년 동안에 오른 것은 11월달에 더 올랐어요. 9.5% 오르고 3년 동안에요. 10월달은 9.2%도 안 올랐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11월달에 5.0이 떨어진 것은 그 전년도 21년도가 혹은 20년도가 상대적으로 10월달보다 높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20년도는 10월달은 0점인데 11월달은 0.6이고 21년도는 10월달은 3점인데 11월달은 3.8 높았잖아요. 높다 보니까는 그 다음에는 누적적으로 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소위 기저효과죠. 3개년 평균 3개년을 그러니까 누적해서 계산해 보게 되면은 11월달에 더 높더라 이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그러니까는 이렇게 떨어졌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농산물하고 석유를 빼고서는 우리가 보는 물가를 근원 물가라고 합니다. 혹은 핵심 물가라고 해요. 근데 근원 물가를 3년치를 보게 되면 더 차이가 벌어지죠. 10월달은 7.9, 11월달은 8.5%예요. 그래서 이 지금 근원 물가를 지금 보게 되면요. 근원 물가가 한국은행이 목표치로하는 2%의 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보게 되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언론들에서 10월달에 4.8, 11월달도 4.8 똑같다는데요. 이거 반올림해서 그런 겁니다. 10월달은 4.77을 반올림해서 4.8이라고 하고 있고 11월달은 4.83을 반올림해서 4.8을 해서 똑같다고 하고 있는데 차이는 사실 0.1%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반올림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11월달에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근원 물가를 보게 되면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여전히요. 즉 근원 물가 뭐라 했었어요? 변동성이 큰 석유라든가 그 다음에 뭐냐면은 농산물 같은 경우 작황 재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이런 것들을 빼고선 계산한 거기 때문에 이 물가가 진정이 되는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향후에도 물가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이창용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예? 왜? 금리를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겨우겨우 올리고 있잖아요. 조금씩이요. 예? 금리를요. 왜? 기업들 그러니까 부담 증가하고 가계 부담 증가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물가 한국은행 법을 보게 되면 1조 1항이 물가 안정이란 말이에요. 물가 관리요. 근데 그걸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한국은 물가가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은 지금 꺾이고 있는데 한국은 우리가 근원 물가를 보게 되면 꺾이기커녕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한국의 그러니까 이 위기가 더 깊고 길게 갈 거다 하는 게 이겁니다. 예?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시중에 풀린 돈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물가를 잡으려면은 시중 통화량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예? 긴축이라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근데 이창용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지난해 8월 달부터 최근까지 보게 되면은 306조 원이나 더 풀렸어요, 돈이요. 306조 원이나. 그럼 물가가 안 올라요? 물가가 잡혀요? 안 잡히죠.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풀렸냐? 대기업들 지원해 주느라고. 예? 기업들 지원해 주고 그러느라고. 예? 자, 그런데 화폐 유통 속도라는 게 있죠. 화폐가 얼마나 도냐? 돈은 돌아야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되면 돈은 막 돌잖아요. 근데 돈은 저렇게 풀렸는데 그 돈들이 돌질 않고 있는 거예요. 화폐 유통 속도가 2020년도에 0.6으로 쭉 떨어졌다가 2021년도에는 0.57로 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0.57이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요. 미국은 회복이 되고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돈은 많이 풀려도 돈이 안 도는 거예요. 그럼 그 많은 돈이 다 어디 갔냐?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거 기업들, 대기업들이 돈을 재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내년에 어려워진다니까는 비상 상황을 대비해 가지고 돈들을 그러니까 자금들을 확보해 놓고 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제에도 별로 도움 안 되면서 예? 돈이 이렇게 되는데 근데 기업들이 그러니까는 자금난에 시달리니까 돈은 지원해 줘야 되겠고 해가지고 돈이 이렇게 시중에 많이 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잡히겠어요? 물가 잡는 건 사실 내가 볼 때 포기한 것 같아요. 자, 윤석열 정권이 금리를 통제하고 있잖아요. 금리를. 예? 이 금리 통제라는 것은 이게 사실 윤석열 정부하고는 진짜 어울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 문재인 정부에서 대부업체 금리를 그러니까는 최고 금리를 설정을 하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법정 최고 금리 그러니까는 10%까지 인하라고 그러니까는 무슨 사회주의냐 뭐 이런 식으로 막 했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전문가들도 그냥 여기에 동참해가지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취약계층한테 돈이 안 간다 했잖아요. 근데 그분들 왜 이렇게 조용하신지 모르겠어. 예?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 초만 하더라도 은행들이 이자 장사를 한다면서 비난하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수신금리 인상하라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수신금리 이제 올리지 말라고 그러고 앉았잖아요. 이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시장 경제예요. 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뭐합니까? 시장금리를 통제하고 있는데 일반 가게나 기업은 시장금리를 이용하는 거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준금리 올릴 필요도 없는 거죠. 뭘 시장금리 통제할 거면은요. 예? 자, 이게 지금 뒤죽박죽 엉망진창입니다. 예? 이건 사실 그러니까 물가 통제하고 뭐가 다른 거냐 이거예요. 거기다가 두 번째는 이제 이 무역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는 이것도 연합인가요? YTN인가 이제 보게 되면은 예? 이 저기 저 아나운서에 무슨 죄가 있겠냐면은 제목을 봐보세요. 25년 만에 8개월 무역 적자. 그래놓고 나서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 영향 이거를 또 이렇게 그냥 인용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올바른 그러니까는 이 평가를 해줘야지 언론은요. 예? 이건 너무 뻔뻔한 거 아니에요? 화물연대 파업은 11월 24일에 시작했습니다. 예? 화물연대가 파업을 했으면 12월 달 수출에나 좀 영향을 미치지. 이게 지금 그러니까 11월 달까지 진행된 8개월 무역 적자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경제가 엉망진창이잖아요. 금융도 엉망진창, 실물 경제도 엉망진창, 다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내년은 더 나빠진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렇게 된 상태 속에서 민심이 그러니까 이반될 게 아닙니까? 예? 민심이. 그럼 그렇게 된 상태에서 내후년에 선거 못 치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 핑계거리 찾는 거죠. 그동안에는 뭐냐면 문재인 정부 탓으로 계속 이걸 돌렸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 화물연대 파업에다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화물연대하고 6월 달에 합의할 때 예? 안전운임제 제도하는 거 논의하기로 그다음에 품목 확대하는 거 논의하기로 합의해 놓고 나서 안 한 이유가 결국 화물연대한테다가 다 뒤집어 씌우려고 이러지 않았는가? 이게 합리적인 의심인 거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소리 하지 말아야지. 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게? 8개월 무역적자하고 화물연대 파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참, 이런 정부를 우리가 국민들이 뽑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화물연대 파업을 비판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윤석열 뽑을 때나. 예? 그러면 여러분들 그 비용 청구서 여러분들 감내하셔야 돼. 감내하셔야 돼. 저한테 가끔가다 그런 소리 하시는 분도 있어요. 요즘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이 선택하는데 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긴요. 자, 화물연대 파업 이전까지, 그러니까 좋다 이겁니다. 11월 20일까지 기준으로 계산을 했어요, 제가요. 예? 문재인이 1월 1일부터 5월 10일 날 저걸 정권을 넘겨줬잖아요. 이임식을 했잖아요. 예? 이취임식을요. 문재인 정부 때 17.6%가 한 18%가 수출이 증가했어요. 반면에 윤석열에서는 2.9%. 그리고 마지막 달인 11월 달은 마이너스 14%.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수출과 무역 수지가 막 엉망진창이 됐거든요. 엉망진창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근데 무슨 화물연대 파업에다 이걸 돌려요. 5월 달부터 더군다나 대중무역 적자가 형성됐잖아요. 이거 이번에 여러분들 심각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외환위기 이후부터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가 흑자로 완전히 전환되거든요. 외환위기 이후부터요. 그러니까 외환위기 터진 게 97년 말이니까는 98년도부터 해가지고 최근까지 보게 되면요.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해가 8년 있었습니다. 8개 해가요. 98년, 2001년, 2009년, 2012년, 2015년, 16년, 19년, 20년 코로나가 창궐했었던 까지 해가지고 8번 있었습니다. 8년이요. 수출 증가율 다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이때도 무역 수지는 흑자였었어요. 다. 오른쪽에 보게 되면 390억 달러부터 449억 달러가 다 흑자잖아요.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큰 요인이요. 대중무역 흑자입니다. 중국으로부터 무역 흑자예요. 근데 올해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무역 수지 적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라 해도 무역 수지는 흑자였었다고요. 자, 이건 앞에서 보여드렸던 자료고요.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수출 증가율이요. 예? 그러니까 대중 무역 수지하고 월별 무역 수지하고 상관관계가 91%나 돼요. 중국의 무역 수지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5월 달부터 마이너스로 떨어졌잖아요. 빨간색 숫자가 그러니까 대중국 무역 수지거든요. 5월 달부터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9 그게 쭉 떨어지잖아요. 예? 자, 이 윤석열 정부에서 무역 수지의 변동 폭우에서 우리가 그 기름 때문에 많이 그랬지만은 기름이 차지하는 게 한 41%고요. 중국이 차지하는 게 30%예요. 예?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중국이 그러니까 무역 적자로 돌아서면서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서부터 하고 이 두 개가 묶여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무역 수지 적자를 국가로 완전히 구조적으로 전환돼 버린 거예요. 반도체가 8월 달부터 이제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서요. 반도체하고 전체 수출하고 상관성이 한 91% 중국하고 비슷합니다. 산업적으로는 반도체, 국가적으로는 중국인 거예요. 예?